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야말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차해서 말 잘못하면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얻어맞는 5.18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제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위험을 무릅쓴 건 아니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에 이 광주 문제는 내란으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반대가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란이었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정치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수정이 됐다가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해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정의에 어긋나는 어떠한 의견도 얘기를 못하는 이상한 법까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역사의 수정 차원을 넘어가지고 신화로 이 사건을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18 광주를 둘러싸고 아주 많은 논란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느냐 여부. 학살이라는 건 뭐예요? 죄 없는 사람 갖다 죽이는 걸 학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 5.18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전두환이 책임이냐, 이 책임론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군을 투입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과격 시위를 방치 내지는 의도적으로 에스컬레이트 시켰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이 광주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 180도로 뒤집어진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이 5.18 특별법 때문이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특별법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 군과 시민이 쾅 하고 이 충돌을 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충돌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전날 5월 17일 날 이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국 수습 방안에 주요 정치인,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거리로 내모는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가택 연금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국 수습 방안에 의해서 김대중 씨를 체포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영삼 씨는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을 상징하는 이 정치인 김대중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으로 모인 거죠. 결국은 이 시국 수습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는 전두환이니까 전두환 책임이다. 그런데 시국 수습 방안을 부하 직원이 올리고 결정을 한 거는 대통령이 한 거지, 전두환이가 이거 다 했으니까 허수아비 여기다 사인해 이래가지고 최규하가 허수아비라 사인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권위는 그대로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전두환 장군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군 작전에 지휘할 수 있는, 군 작전에 본인이 끼어들 수 있는 어떠한 합법적이고 그런 권위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5.18에 이 군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작전 지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엄연히 이 지휘 계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광주 작전 지휘 계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이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 이희성 씨였습니다. 이희성 씨가 자 광주 그 진압 작전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아래에 이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인 김재명 씨가 이 사령관의 명을 받아가지고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지휘 계통이 뭐냐면은 2군 사령관이에요. 진종채 2군 사령관에게 그 작전 지휘 방침이 내려가고 2군 사령관은 또 광주에 있는 이 전투교육 사령관인 윤흥정 사령관에게 이 지휘권을 내려서 윤흥정 전투교육 사령관 아래에 그 당시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31사단이 있습니다. 31사단을 지휘하는 정웅 장군이 실제 이 군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시위를 진압하는 이러한 작전 지휘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는 요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를 3번이나 하고 3번 다 무혐의 되고 또다시 5.18 특별법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또다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 지휘 계통에 전두환이나 신군부가 끼어들어 가지고 엉뚱하게 작전을 지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다 전두환에게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전두환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뭘 어떻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시국 수습 방안을 전날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이 있다면은 그 책임은 있죠. 아니 중앙정부 장관 보안사령관이 이 시국을 수습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를 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이거하고 광주에서 사람을 진압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전 지휘 계통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지휘 계통이 그대로 다 유지되어 왔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광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게 만들고 사과 안 한다고 지금 돌아가신 지 지금 5년째인데 땅에 묻히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 재진입 작전이 이제 다 완료된 게 5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6월 초에 정부 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라. 그래서 도대체 광주가 말이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떻게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이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이 시위가 악화됐고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지 샅샅이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와라. 그래가지고 이 정부합동조사단의 책임자로 이광로 장군을 임명을 했는데 그 당시 이광로 장군을 임명하는 이유는 이분이 월남민 출신이에요. 황해도가 고향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적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당신이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왜 이렇게 이 사태가 악화됐는지 더 이상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비슷한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이광로 장군이 13명의 요원을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샅샅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진상보고서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 그 진상보고서가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파 진영에서 정부에다가 공식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요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어요. 이광로 장군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쭉 이 모든 작전 지휘를 한
그 근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초기 진압 작전에서 심각한 과오가 있었다. 초기 진압을 작전을 누가 했냐? 그 당시에 이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31사단장 정웅 씨의 직속 상관인 윤홍정 전교사령관,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 이 전투경찰을 총지휘하고 있는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 이 세 사람이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은 처벌해 주십시오. 이 세 사람뿐이 아니고요. 또 그 전남 지역에 있는 경찰서 서장들 여러 명단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은 이거 그 처벌해야 됩니다. 그 최규하 대통령이 당신이 참 잘 조사해 왔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광주가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처벌했어야죠.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처벌했으면 광주의 이 그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된 것은 이 세 사람의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지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이 세 사람을 처벌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결국은 그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분은 어떠한 보고를 받으면 이거를 뭐 가다 부다 뭘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을 처벌했으면 이 사람들의 문제로 다 끝날 문제가 어떻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학살자가 만들어지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부합동조사단이 도대체 밝혀낸 이 정웅 31사단장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사실 지금 이 정웅이라는 사람은 이 그 호남 지역의 영웅이 됐어요. 왜 영웅이 됐느냐?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강경진압을 안 하려고 그렇게 막 그 버텼는데 이 신군부가 와가지고 말이야 막 의도적으로 강경진압을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막다가 내가 지휘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1988년에 김대중 당의 이 그 국회의원 선거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광주에 그 출마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강경진압을 거부해서 내가 탄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광로 장군의 보고서 이런 데를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이광로 장군 보고서에는 광주에 투입된 7공수 33대대 35대대를 현지에 이 부대가 내려가면 현지에 있는 지휘관이 이 부대를 운영을 하는 걸 이제 작전 지휘를 한다고 그래요. 작전 통제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정웅 사단장하고 윤홍정 그 전교사령관의 심각한 과오가 사태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악화시켰을까요? 5월 17일 날 밤에 이제 이 육군본부에서 비상겸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주요 보안 목표하고 각 대학에다가 군부대를 이제 그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에는 7공수 33대대하고 35대대 그 공수부대는 이게 이 그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적진으로 침투해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소수 정예 부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뭐 대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3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출동한 부대가 장교 94명, 사병 680명. 그럼 왜 7공수 부대를 광주에 보냈느냐? 광주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수부대가 7공수였기 때문입니다. 7공수는 지금으로 치면은 전북 익산시에 주둔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7공수 부대의 그
주둔지가 전북 익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부대원 중에 거의 대다수가 호남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언비어가 뭐라고 돌았냐면은 이게 경상도 군인들이 그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뭐 왔다 하는 얘기는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칠공수 너 광주로 가 그래가지고 광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도청 앞에서 이제 이 공수부대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에게 지금 그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지금 그 학교가 휴교령이 내렸으니까 학생 여러분은 귀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방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공수부대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7공수부대가 광주로 투입이 될 때는 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장구를 그 지급을 받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 시위를 진압하는 전투경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전투경찰들은 돌이 막 날라오면 돌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하고 얼굴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그 돌에 맞아도 이상이 없는 헬멧하고 방석모라고 해서 이게 얼굴을 가리는 이게 이 망을 그 아주 튼튼한 망을 지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날라와 가지고 정강이나 이런 데를 못 때리도록 여기 정강이 보호대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그 화염병을 던지면 화염병이 여기 닿아도 살이 안 타도록 이 그 불이 옮겨붙지 않는 이 특수 옷을 입고 진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봉을 이제 그 배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공수부대는 그 전날 야 너희들 빨리 광주로 출동해 그러니까 광주로 출동을 했는데 무슨 방패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방석모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군복에다가 빈총 하나 차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이 빈총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나씩 깎아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씩 깎아가지고 진압봉 대신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서 있는데 돌이 막 날라오니까 막 머리 터지고 뭐 얼굴 터지고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니까 아니 이놈들이 지금 계엄령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돌을 던져서 다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때리고 발로 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야 공수부대가 사람 죽이러 왔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그 31사단장 정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뭔가 이제 그 경찰이 가서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전남대 앞에 있다가 막 그 이 공수부대가 진압을 하니까 거기서 도망을 가면서 시내로 이제 모였어요. 시내로 모여서 시내에서 막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내에 있는 이 시위를 진압을 하려면은 전투경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전투경찰을 지휘하는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이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사라져가지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남 도경에 있던 경찰 간부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 도경국장이 있어야 우리가 부대를 뭐 출동을 시키든지 뭐 하는데 우리 지금 그 병력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군이 좀 진압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투경찰은 출동을 안 하고 군을 출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웅 사단장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뭔가 그 자기 휘하 병력을 어디에다가 투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이 시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시위대는 몇 명이 모여 있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그
뭐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살핀 다음에 이 군부대를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헬기 타고 그 전남대로 날라와 가지고 야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응? 너희들이 가서 이제 이 진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까지 정웅 씨가 자기가 주장을 한 거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수부대가 이 광주에 투입되기 이전에 이 시위 진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위 진압 훈련은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공수부대는 워낙 그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부대라 이 병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병력을 전부 한 곳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막 군합발 소리를 저벅저벅 하면서 이제 그 위력을 보여줘요.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시대에서 겁을 줘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 왔으니까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자진 해산을 유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위력 행진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하지 않으면 세 방향을 이렇게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방향은 터놔요. 그래서 이렇게 쭉 몰고 가면은 시위대가 자연히 한 곳이 터져 있는 쪽으로 해서 해산을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부대는 시위를 해산하는 게 목적이지 이 사람들을 뭐 체포한다거나 이런 거는 훈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군인은 뭐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정웅 사단장 이분이 이 부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수부대로 가가지고 야 지금 말이야 시내에 지금 난리가 났다.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군인이 출동해가지고 시위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군인이 진압을 하지 못하면 큰일이니 너희들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칠공수 33대 대장 35대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 정웅 사단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뭐 강경진압을 말리고 나는 뭐 그랬는데 공수부대가 의도적으로 강경진압을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더 큰 문제는 이 정웅 사단장이 지금 이 공수부대가 받은 훈련하고는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시위대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해서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전원을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해산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소수 병력이 다수의 시위대를 체포를 하면 테러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전원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시위대를 포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소수 병력이 다수의 시위대를 포위하는 과정에서 이 포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포위를 했다 한들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막 돌 던지고 막 저항을 할 텐데, 그러니까 서로 막 여기서 막 뭐 얻어 터지고 맞고 뭐 그러니까 뭐 얻어 맞으면 이제 군인들 화나니까 막 때리고 하면서 이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부터 광주 시내 일원에 아주 악성 유언비어가 파다하게 나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웅 사단장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윤흥정 전교 사령관도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규모로 편성된 다수의 진압대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 시내 요지를 바둑판식으로 분할 점령을 하고 그리고 대대 단위의 기동 타격대를 보유해가지고 과감하게 타격하라. 이 공수부대는 소수기 때문에 병력을 집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대를 그냥 10명씩 다 찢어발긴 거예요, 부대를. 그래가지고 주요 길목을 지켜라.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점령을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밀집되어 있었던 공수부대를 10명 단위로 다 찢어 발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7공수 35대대는 200 몇 명이 290명인가 200명이 그 광주 시내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다 10명씩 찢어 발기니까 이 10명으로 이 찢어진 이 시위대가 시위를 포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포위가 돼 버린 겁니다. 시위대가 포위를 했으니까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아주 큰 이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윤홍정 정교사령관도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과 이 공수부대 간에, 공수부대는 그 당시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보호장구도 갖지 못한 채 들어가서 총이라고는, 총이 써봐야 뭐예요? 총에 총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몽둥이 하나 저 산에 가서 깎아가지고 간 걸로 갔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걸로 막 머리도 때리고 막 다리도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뭐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이 야 너희들 왜 학생 때리는 거야 하고 시민들이 다 가세를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5대 대장이 이거는 우리 부대 특성하고는 너무 안 맞습니다. 200명 병력을 19개 거점으로 다 잘게 쪼개면은 한 곳에 10명인데 이 10명이 전부 이 시위대 포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군인들 다 죽습니다 하고 이거 제발 좀 이 작전 지침을 좀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결국은 윤홍정 사령관하고 정웅 31사단장이 이 공수부대의 특성, 공수부대가 받은 훈련의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광주 시내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계속 강경한 이 진압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이 불행을 자초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대규모 시위군 중이 광주역 앞에 전남도청 앞에 막 집결을 하니까 정웅사단장이 그때 가서도 야 극렬 시위자를 전원 체포를 하라. 무슨 수로 체포합니까? 지금 시내로 출동한 병력은 6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뭐 몇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를 무슨 수로 체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체포해 놓은 이 시위대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가 벌어져. 또 이제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니까 도망을 못 가게 야 옷 벗어. 그래서 팬티만 입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벌어졌어요? 전원 체포하라고 하니까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체포하냐고요. 이런 일들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지휘를 했느냐 이게.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이 계엄 지휘부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시위가 이제 5월 18일 날은 지금 광주에는 7공수 33대대 35대대 다 합쳐봤자 700명도 안 되는 병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만 명으로 보나 시위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밤새 이 시위대한테 쫓겨다니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공수부대 다 죽겠다. 그 다음 날 이제 급히 11공수 61대대, 62대대, 63대대를 급히 보냅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공수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를 또 보내요. 아마 이 그 군사 전략이나 뭐 그 군에서 장교나 이런 걸로 근무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 군에서는 축차 투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병력을 한번 투입을 하려면 초기에 왕창 투입을 해가지고 아주 이 그 전세를 확 그 잡아야 됩니다. 근데 뭐 찔끔 보냈다가 안 되니까 또 찔끔 보냈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찔끔 보냈다가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양평에 있는 24단까지 막 집어넣는 이런 일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군사작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병력에 축차 투입을 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은 5월 19일 날 아주 그냥 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진압을 해서 어떻게 뭐 시위가 확산되지 않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찔끔찔끔 병력 넣다가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5월 19일 날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이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게, 이렇게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 시민들이 그 강경 진압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 책임 못 진다. 제발 좀 이 시위 진압 방식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윤홍정 사령관이 야, 시위 진압 방식 있잖아. 이거 그 뭐 주동자 전원 체포 뭐 이거 하지 말고. 근데 때는 이미 늦었죠. 시는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여단장이 아이고 이거 우리 병력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이 작전 지침을 바꿔주십시오. 그제서야 이 원천봉쇄 체포 위주의 이 경직된 작전 지침을 5월 19일 밤에 가서야 바꿨는데 이미 상황은 늦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정웅 사단장하고 윤홍정 전교사령관의 이 초기 잘못된 경직된 이 작전 지휘 방침이 광주를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거기다가 이 정웅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자기는 그냥 헬기 타고 전교사와 광주 전남대 이 7공수 부대가 있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명령을 내려다 보니까 도대체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수부대를 그냥 벼랑 끝으로 몰아버렸다.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웅이라는 사람은 영웅이 됐어요. 모든 책임은 다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두환이 살인마라는 누명을 벗지를 못했습니다. 정웅 사단장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종채 2군 사령관이 5월 18일 날 새벽 3시 5분에 예하부대에 야 혹시라도 이 시위대가 무기고를 습격할지 모르니까 무기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윤홍정 전교사령관이 정웅 사단장한테 야 지금 우리 전남도내에 있는 무기고 있잖아, 무기고 좀 자세히 잘 지켜. 여기 시위대가 접근하거나 시위대가 여기를 탈취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잘 지키든지 어떻게 해. 그랬으면은 이 정웅 사단장이 무기고를 지킬 수 있는 병력을 배치를 하거나 뭐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웅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무기고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발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홍정 사령관이 야 군인 복무교에 있잖아. 군인 복무교에서 따라서 해. 무기고를 습격하면 막 군인 복무교를 뭐라고 돼 있어? 쏴야지. 그러면은 뭔가 대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건의를 해놓고 무기고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하지를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 합동조사단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정웅 사단장이 여기도 무기고를 지킬 병력을 투입을 안 했으면 거기 있는 무기라도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아무 조치도. 결국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을 해가지고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공수부대하고 시민이 교전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예요? 그게 전두환 책임입니까? 정웅 사단장 책임입니다. 정웅 사단장. 근데 이런 사람이 영웅이 됐어.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무혈진압을 지시했고 공수부대가
정호용 사령관의 강경 진압 지시를 따르는 바람에 큰 희생이 났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고, 그래서 88년에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광주 북구에 출마해가지고 91.5%의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 정웅의 득표율은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는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진상은 때가 오면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않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윤홍정 정교사령관도 더 심각한 에러를 냈습니다. 무슨 에러냐? 5월 20일 날 그 시내에 그 당시에 공수부대가 약 600명이 그 전남도청하고 광주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만 명 되는 시위대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여차하면 이제 다 죽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부대가 그 당시만 해도 빈 총만 들고 갔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이 공수부대 이 대대장들이 계속 이제 윤홍정 사령관에게 여기 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공수부대를 저 시외곽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이제 그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홍정 사령관이 야 이렇게 심각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5월 20일 날 밤 9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공수부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외곽으로 철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야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철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랬으면은 5월 20일 날 밤 9시 넘어서 이 사람들을 철수를 시켰으면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의해서 자기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공수부대 요원들에게는 광주도청을 사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날 5월 11일 날 아침에 시위 군중이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엄군은 몇 명 있었느냐? 도청 정면에 400명, 외곽 좌우에 200명, 합쳐서 600명이 전부였어요. 600명이 10만 명한테 포위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휘관들이 지금 우리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좀 그 철수를 시켜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홍정 사령관은 공수부대 대대장들에게 야 지금 거기에 도청에 말이야 주요 그 서류들이 있고 이게 상징적인 거니까 너희들 어렵더라도 계속 사수해. 사수라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네요. 그런데 정오가 지나면서 이 시위대가 이제 그 계엄군이 철수를 안 하니까 장갑차하고 차량으로 공수부대를 그 차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대원들이 그 서 있는데 장갑차하고 이 차량으로 그 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기를 쳐들어오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침에 받은 그 실탄으로 총을 쏴가지고 여기서 발포가 이루어지고 발포라니까 시민들도 가서 무기고 습격해가지고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교전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5월 20일 날 밤에 윤홍정 사령관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이 허가를 받은 대로 공수부대를 철수를 시켰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대규모 이제 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그 칠공수가 시민들의 이 공격을 받아서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고 운전병이 2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아주 그 참혹하게 숨진 모습으로 발견이 됐고, 그래서 5월 21일 날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 이 사람이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작전 그 계획을 짠 사람인데 21일 날 광주로 가가지고 정홍 사단장의 병력 운영,
시위 진압 방법, 무기고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고 아주 심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리고 윤홍정 사령관, 당신 말이야 계엄사령관이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왜 철수를 안 시켰느냐, 이런 걸 아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니까 정부합동조사단이 윤홍정, 그 다음에 정웅, 안병아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그랬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이걸 뭉개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지금 횡행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더 웃기는 거는 이 안병아 전남 도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경찰서 가시면은 경찰 영웅이 돼 있습니다. 국민과 경찰을 지킨 경찰 영웅이 돼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에서 공수부대하고 이 학생들이 처음 충돌했을 때 그 이후에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시위가 크게 악화된 그날 아주 늦게 업무에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전남 도경에 있는 이 부하들은 이 양반이 어디로 피신했구나. 그러니 우리 전투 경찰 출동하면 이제 책임을 못 지겠구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 그 당시에 이 전투 경찰이 투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장구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 광주의 시의 어떤 이 지형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이런 진압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안 하니까 군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군을 엉뚱하게 체포 위주로 하라고 그러니까 크게 에스컬레이터가 됐고, 그래가지고 파출소 경찰서가 시위대에 습격당하고 무기를 탈취당하는 이런 상황이 이 경찰의 이 업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는 업무 태만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도주한 사람이 국민 영웅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이런 사람을 지금 영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5월 18일 아침 첫 출동서부터 그날 하루 종일 이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춘 전투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러 나갔으면은 광주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었겠느냐. 이거를 이제 김재명 6번본부 작전참모부장이 검찰에 가서 이 5.18 특별법에 의해서 검찰 진술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5월 18일 오전 9시 전남대 앞에서 상황 발생을 했을 때 봉쇄도 안 하고 공수여단을 투입해라 말아라 하면서 경찰들이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투경찰 2,000명이 30분 거리에 지원할 수 있는 도청, 경찰국이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시위 진압 훈련이 되어 있고 현장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투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광주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이런 일을 안 한 사람을 우리 경찰은 왜 영웅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곳곳에다가 안병아 씨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기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이 처벌을 건의한 사람이 안병아 국장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전교사령관 중장 윤흥정 지휘책임, 31사단장 소장 정웅, 광주지역 작전지휘관, 도경국장 경무관 안병아, 경찰 총책임자, 목포서장 이준규, 섬으로 도피, 도경작전과장 안수태, 경찰작전 실패, 나주서장 김상윤,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영암서장 김희순, 1일간 도피 및 무기 피탈, 화순서장 안병환 씨는 2일간 도피했네요. 경찰이 다 도망간 거예요.
경찰이 도망가서 무기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이 광주 작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겁니까? 이성 계엄사령관이 광주 진압작전의 총지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5.18 특별법에 의한 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주도했다라고 진술해가지고 전두환과 신군부가 유죄를 받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희성 씨예요. 그런데 자기도 아니 당신도 지금 전두환하고 공모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을 복역한 후에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군 최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죽기 전에 역사의 진실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광주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상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5.18에 개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위 좌파들이 전두환을 끌어들이려 하다 보니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만약에 전 대통령이 지휘 체계를 이원화해서 배후에서 직접 지휘했다면 그건 군법 회의에 붙일 엄청난 사안이다. 전두환이 지휘원을 했다면 계엄사령관인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는 군대의 기관을 흔드는 중대 사태다. 전두환은 내게는 까마득한 후배다. 그는 내게 불경스럽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두환이 뒤에서 지휘권을 이원화해가지고 광주작전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런 거 하려고 했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016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 가판에 이성 장군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이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최보식 기자인데 최보식 기자는 저하고 조선일보에 있을 때 동료로 같이 활동했던 기자입니다. 이성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다음 날 이 배달판에서 이 기사가 통째로 삭제가 됐어요. 아마 어느 누군가가 압력을 넣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보식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인터넷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넷 언론에 그때 내가 이 인터뷰했는데 없어졌던 이 내용이 이거다라고 자기가 인터뷰 전체 내용을 다 공개를 해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도 이희성 장군은 당시 신군부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광주 진압작전에 개입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그 기자가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광주 진압작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 이희성과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어떻게 뭘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희성 씨가 지휘계통의 최고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부 장관 주영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다.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도 않았고 진압작전에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무슨 전두환에게 무슨 책임을 묻고 그 사람에게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광주의 이 재진입 작전이 5월 27일 날 끝났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하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야를 하면서 하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하야 성명을 잘 보시면 내가 왜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느냐, 하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야 이유가 뭐냐? 광주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한 정치 도의상의 책임을 내가 지고 나는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희성 씨와 주영복 씨가 책임을 졌으면 그걸로 다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왜 전두환에게 학살자라고, 학살자라고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광주 가보니까 무슨 전두환 인형 이렇게 밀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걸 막 뿅망치로 때리고 막 하는,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18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투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제 역할만 했으면 광주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느냐 하는 이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이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야기를 한 정웅 31사단장, 그 다음에 윤홍정 전교사령관, 그리고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 이 세 사람이 져야 된다. 이 세 사람이 초기에 이 공수부대의 특성과 훈련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지휘를 했어도 이러한 그 문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그 지휘를 해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켰느냐.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세 사람을 처벌했으면 그걸로 이제 모든 책임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최규하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지고 하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광주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제1광수, 2광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광주 도청을 광주 교도소를 왜 공격을 했느냐 많느냐 이런 문제를 한, 이건 다 사태가 악화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까지 벌어지도록 일을 만들었느냐 하는,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은 이 세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이 문제 삼은 거는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전라남도에 있는 이 경찰서장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사람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도경 경무과장 양성우라는 사람은요, 경찰 무기를 매몰 은닉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화순 경무과장 이윤건이라는 사람은 초병 도피를 지시를 했어요. 화순 서장 안병환이라는 사람은 2일간이나 도피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 치안을 유지해야 될, 시위를 진압해야 될 이 경찰서장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래놓고 누구에게 무슨 살인마니 뭐니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감정을 빼고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광주를 다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사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이 최규하 대통령 하야에서부터 실제 이 신군부가 출범하는 이런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